저희 러펌이 1년에 저작권 소송 많이 해서 전국 랭킹을 매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소송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내셔널로 미국 내에서 3위까지 했었거든요. 보통은 콘서트장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하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세트거든요. 몇 프로냐, 음악으로 치면 뭐 2마디냐 3마디냐, 뭐 한국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뮤직비디오 소개하는 프로그램,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 3일 이내에 테이크다운이 안 될 경우에는 아마존으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등록이 됐어요. 근데 누가 이미 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안 됩니까? 미국엔 등록한 적도 없어요, 아직은. 이렇게 했을 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위포라고 안녕하십니까.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작권 소송 실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러펌이 1년에 저작권 소송 많이 해서 전국 랭킹을 매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소송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내셔널로 미국 내에서 3위까지 했었거든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사진, 음악, 영화, 패션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은 원래 원곡자가 있는데 어떤 다른 곳에서 보통은 그냥 혼자 듣는 때는 괜찮은데 음악을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해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돈을 벌었다. 이런 거를 또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거는 거죠. 또 한 분야 굉장히 큰 것이 패션입니다. 패션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옷의 모양으로는 저작권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 옷 위에 그림, 디자인 이런 것이 프린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연방 저작권법상 등록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프로텍션이 있거든요. 패브릭에 이제 프린트 디자인을 만들어서 패브릭을 프린트를 해서 샘플을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오더가 들어오고 옷도 만들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점점 알려지겠죠. 이 디자인이. 특히나 잘 되는 디자인일수록 더 많이 알려지겠죠. 그러면 그거를 가져다가 남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그대로 탁 갖다 베껴서 요거 한번 만들 수 있나요? 하면서 자기 밴더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럼 그 패브릭 밴더가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줍니다. 그걸 갖다가 만들어서 팔아서 놀스트롬, 코스, 타겟, 애마존 이런 데 가서 팝니다. 그럼 팔다가 이제 잡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소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애마존하고 소송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애마존 쪽을 담당하는 러펌이 있습니다. 거기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하루에 거의 한 4 빌리언 건으로 40억 건의 cease and desist letter가 들어온다 이거죠. 테이크다운 노리스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테이크다운 노리스라는 거는 이게 지금 내 작품인데 저기서 베끼고 있으니까 내놔라. 이게 상표회관에서도 포함했으니까 여기서는 상표 저작권 또는 어떨 때는 패턴까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엄청난 건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저작권의 소송이라는 분야가 사실 굉장히 방대하고 다루는 subject matter라고 하는데 영화, 음악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비디오 게임도 있고 여러분께서 이제 흔히 많이 접하실 거는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동안에 누가 내 걸 갖다 베낀다 할 때 이런 상황에서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작권을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랬습니다. 독창적인 것을 만든다. 그래서 독창성을 인정받는다 라는 것. 어느 부분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카피한다 라는 건 무엇일까? 그죠? 독창성, 카핑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카피라이트에서는 복잡한 컨셉인 겁니다. 카핑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이렇습니다. 한 102%라면 20% 정도는 카피해도 괜찮아. 30%까지 괜찮을 것 같아. 그 밑으로 하면 10%좀 베껴봐야 괜찮아. 이게 굉장히 잘못된 미스언더스탠딩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사례로 들었던 게 논문이 100페이지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문단이라도 그죠? 한 페이지에 4문단 들어있으면 0.25%죠. 1%도 안 되죠. 하지만 그 부분이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충분히 독창적이다. 근데 그거를 갖다 베낀 거다 라고 했을 때는 카핑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카피라이트 인프린지먼트가 되는 겁니다. 곡선 하나, 곡선 하나, 삼각형, 사각형. 지네릭 쉐이프는 하나하나는 독창성이 인정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레인지먼이 굉장히 독창적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그대로 갖다 베낍니다. 어떤 사람은 삼각형만 갖다 베꼈어요. 그러면 그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이걸 전체 그대로 갖다 베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하죠. 그럼 상대방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직선, 곡선, 삼각형, 사각형 하나라도 당신께 있습니까? 다 지네릭 쉐이프인데? 라는 식으로 디펜스가 나오겠죠. 근데 그때 이제 카피라이트 오너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어레인지먼이 독창적이다. 그거를 네가 따라했다 라는 거죠. 이때는 10% 20%라는 개념도 없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어레인지먼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복잡한 좀 약간 베이간 컨셉트거든요. 몇 프로냐, 음악으로 치면 2마디냐 3마디냐, 한국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두 마디라 할지라도 그 부분이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이거는 어서 처음 들어보는 멜로디인데 이것이 그대로 베껴진다. 독창성도 스트롱하고 카피된 그 레벨도 스트롱하면 작은 부분일지라도 아까 말한 한 문단을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할 때처럼 이 굉장히 케이스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거와 상대방 걸 비교할 때 어떤 식으로 비교하느냐라는 건데, 이때 아셔야 되는 개념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extrinsic 또는 intrinsic. extrinsic이라는 거는 이렇게 objective한 디테일을 본다라고 합니다. 이 모양 하나하나를 보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똑같은 게 보이겠죠. 그래서 얼마나 같은 것들이 많은가. 엘리먼트일 수도 있고 어레인지먼트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에 100개의 엘리먼트가 있고 여기에 100개 있습니다. 꽃으로 치면은 꽃이 여러 가지 종류마다 해서 10송이가 있고 여기도 10송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같아요. 양쪽 다. 그러면 전체로 볼 때는 봐라, 전체적으로 얼마나 다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굉장히 잘못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야 그 말이 맞는 듯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잘못된 주장인 겁니다. 법적으로는 같은 부분을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9개가 달라도 그 같은 부분을 논문으로 치면 100페이지 중에 한 문단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얼마나 objective하게 같은가라는 걸 보는 것을 extrinsic test라고 합니다. intrinsic test는 딱 봤을 때 느낌입니다. 컨셉, 어떤 impression. 아, 이거는 여태까지 없었던 컨셉인데 이건 처음 보는 거야. 그거를 종합적으로 본다 라는 것들이 보통 판례입니다. 또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충격적으로 비슷합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strikingly similar 하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이런 식입니다. 흔히 그냥 손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막 그린 수준이 거의 굉장히 희한한 겁니다. 이건 어디서 본 적이 없는, 또는 그리다 보니까 잉크가 뚝 떨어져서 점 하나가 찍혔는데 이 모양도 굉장히 희한합니다. 이건 실수지 의도한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 같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의미는 상대방이 카피한 게 일부일지라도 우연이기 힘든 거죠. 우연히 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그렸어. 세상에 60억 인구가 살고 그 중에 디자이너가 10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한 번, 두 번 비슷할 수 있지 않겠소? 라는 식의 주장이 가는 거예요. 그게 independent creation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디펜스이기 때문에 인정받습니다. 근데 야, 그게 우연히 같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비슷해 라고 해서 이 배심원이 또는 판사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드라마인데 뭐 어떤 배경에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길거리 사진 찍었는데 이게 독창성이 있는 카피라이트 저작된 포스터가 길거리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26초 정도, 3초, 4초씩 계속해서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나의 작품인데 TV쇼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 쇼의 지금 저작권이 포스터에 내가 만든 저작권을 침해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3초냐, 4초냐, 2초면 되냐, 1초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상당히 나타났고, 이 포스터가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쑥 지나가서 레코그나이즈 하기 힘들었느냐, 또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텐션이 받을 만한 어떤 구도가 있었느냐, 그래서 이건 레코그나이즈 할 만했느냐. 그래서 여기저기 3, 4초씩 조금씩 나왔고 겨우 합쳐서 26.75초. 하지만 이거는 카피를 한 거와 갖다 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인정이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러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카피라이트에서는 페이스북하고 예전에 소송한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페이스북에도 보면은 뭐 커뮤니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BTS 팬이에요. 그래서 BTS 페이지를 만들어서 막 사진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때 카피 앤 페이스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카피를 해서 페이스트해서 그 사진을 붙였다. 근데 이쪽으로 분석을 해볼까요? BTS가 컨설트를 합니다. 보통은 컨설트장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하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이 사진이 내 거가 아닙니다. 아직 찍지 말라는데 찍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내가 찍은 사진이니까 저작권이 있어요,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공식적으로 일단 얼라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0만 명 앉아서 저기서 누가 하나 사진 찍으면, 슬쩍 찍으면 어떻게 알아, 그죠? 하지만 그때 그걸 다 막는 것도 문제지만 그 중에 하나 누가 슬쩍 찍었다 할지라도 그걸 나중에 저작권 등록했을 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콘서트는 처음부터 법적으로 허락이 안 되는 짓을 해서 만든 사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서트를 할 때는 가수들이나 이 공연사에서 무조건 공식적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불허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저작권 소송이 안 휘말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진사 여기 와서 찍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찍었어요. 근데 굳이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이게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진에 찍혔어요. 이거 내 사진이야, 나는 BTS니까. 뭐 이런 상황인데도 저 사진은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찍었다 해서 사진 속에 나는 나지만 내가 공연하다가 한 장면 딱 찍혔는데 이 사진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나서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이거 쓰고 싶을 때에는 사진 작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사진 작가만 허락해서 사진 찍게 하죠. 보통 콘서트에 가시면. 그리고 그 지정된 사진 작가하고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얘기하겠죠. Work for hire, 그런 어그리먼을 만들겠죠. 당신이 오늘 찍는 사진은 내가 수고비는 주는데 다 BTS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공연기획사에서 이건 다 우리 겁니다. 라는 식으로 미리 어레인지를 해놔야죠. 그러지 않으면 소송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소송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사진 작가인데 콘서트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 사진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 거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미국
밴드 가수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페이지에다가 이걸 갖다 붙였습니다. 이 커뮤니티 페이지인 거죠, 사실은. 이 밴드에 팬들이 모여있는. 근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페이지였어요. 어떤 커뮤니티는 페이스북이 직접 운영하기도 합니다. 어떤 커뮤니티는 개인이 운영하기도 하고. 근데 그 커뮤니티에서 사진을 갖다 붙였다. 카피, 페이스트해서 썼다. 그러니까 뭐 이 안에 포즈가 있냐 없냐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체를 갖다 써버렸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되면 이걸 포토샵해서 바꾼다고 해도 파생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소송에 이제 휘말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저희가 찾은 때 그때 사진은 굉장히 뭐 이 사진 하나가 아니라 뭐 거의 뭐 100개, 200개 찾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 작가가 사진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상당 부분은 어떤 식이었냐면 사진 작가가 어느 페이지에 올려놨었습니다. 자기 사진 작가의 포트폴리오 보여주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다. 자기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진의 링크를 카피하는 거죠. 사진을 카피하지 않고. 그래서 링크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 페이스북 웹페이지에 링크가 보이는 거죠. 링크가 보인다는 얘기는 사진이 지금 눈으로는 보입니다. 화면상에. 하지만 눌러보시면 사진이 아니고 이 작가의 웹페이지로 넘어가는 링크인 거죠. 이렇게 될 때에는 저작권이 침해됐다. 그러니까 내 거를 카피했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울에 비추듯이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위해서 필요한 카핑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내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쉐어 하잖아요. 쉐어 하면은 쉐어 버튼을 눌러서 내 페이스북에 올라갑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지금 미러링인 거죠. 이 사진을 내가 카피해서 페이스트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링크가 사실 올라오는 겁니다. 내 포스팅 안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카핑으로 보지 않는다. 아까 말했듯이 내 거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독창적인 작품에 대해서는 내 저작권. 하지만 카핑이 없으니까 소송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런데 사진을 카피해서 페이스트한다. 지금 내 눈에 이 모니터에 보이는 건 사실은 링크가 아니라 사진 그 자체다. 이때 카핑이 있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Fair Use라는 거는 뮤직비디오 소개하는 프로그램,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 아니면은 교수님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한 장면을 막 보면서 얘기해요. 잠깐 짧게 칸딘스키, 먼드리안 이런 뭐 작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사진을 딱 갖다 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코멘트, 패러디, 분석, 스컬라스틱한 어떤 무엇 이게 지금 상업적인 것보다는 이럴 때는 이거는 괜찮다. 일부 사용해도 이게 이제 Fair Use라는 컨셉인데 뭐 일상에서는 별로 해당 안 되시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학계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카핑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좀 판단하실 수 있겠죠, 이제는. 그죠? 그러면 내 작품이 있고 저작권 등록했고 카핑도 찾았고 이제 소송 들어가는 거죠. 소송은 어떻게 하느냐? 변호사 써서 소송을 하는데 절차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내용 증명, 여기서 이제 cease and desist letter라고 합니다. 그 cease and desist letter가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소송하기 전에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면이니까. 어떨 때는 근데 그게 특히 작은 업체일수록 문 닫고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을 소송을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액트 DMCA라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식입니다. 시장에 갔더니 쇼핑몰에 갔더니 가게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들을 가지고 소송을 걸잖아요. 이 사람이 카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게 ABC라는 가게가 있는데 가게를 소송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쇼핑몰을 소송 걸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존이 그런 상황이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온라인 쇼핑몰 보통은 오너가 어떤 옷을 사다가 또는 어떤 옷을 올려다가 또는 사진 찍는 과정부터 다 관여해서 포스팅해서 파는 과정을 다 컨트롤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마존은 보통은 이 멀천트로 등록된 이 셀러분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처음에 등록하고 들어오기는 해도 그 절차는 있고 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결제 과정도 정해져 있겠지만 어떤 것을 올려놓고 어떻게 팔고 뭐 가격은 얼마나 하고 이 과정은 다 전적으로 셀러가 알아서 하거든요. 이게 이제 DMCA의 혜택을 아마존에게 주기 시작한다 이거거든요. Sears, Target 굉장히 많은 쇼핑몰들도 잘 보시면 어떤 거는 직접 관리하는 페이지가 있고 어떤 거는 아마존처럼 DMC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천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셀러가 따로 있죠.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마존에서 오더를 합니다. 그러면 물건이 와요. 그러면 그 물건에 그 인보이스나 이런 어떤 영수증 여기에 나옵니다. 셀러가 누구였는지. 보통은 아마존으로 안 나오고 셀러가 따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존은 그냥 아까 말한 빌딩 주인 역할만 한 거고 사실 이 셀러가 판 거기 때문에 셀러한테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아마존한테는 뭘 할 수 있느냐 그 3-day notice가 테이크다운 노리스라는 걸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이거는 내 작품인데 우리 카피가 있어서 저 셀러가 팔고 있는데 이걸 당장 중지시켜달라 했을 때 중지할 의무는 아마존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한테 3일 이내에 테이크다운 해라 이 페이지를 이 물건을 그러면 보통은 테이크다운 합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소송 당하거든요. 그때부터는 3일 이내에 테이크다운이 안 될 경우에는 아마존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마존하고 소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4조 개의 테이크다운 노리스
리스가 거의 뭐 매일 들어온답니다. 사실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거는 뭐 실수라고 부르기도 너무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바로 소송 들어가서 강제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죠. 한때 잠깐 유행했던 케이스인데 한국에서 등록이 됐어요. 우리는 아직 미국에 가서 판 적은 없었어요. 근데 누가 이미 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안 됩니까? 미국엔 등록한 적도 없어요. 아직은. 이렇게 했을 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위포라고 해서 카피라이트 관계된 국제 조약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한국은 다 그거에 대해서 가입한 가입국들이거든요. 그 가입국 간에 주는 어떤 혜택인데 미국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노래가 미국에서 등록됐다. 미국 디자인이 미국에서 등록됐다. 근데 한국에서는 한 적이 없다. 한국에서는 그러면 막 갖다 베껴도 되느냐? 아니라 이거죠. 그 조약 하에서 소송을 걸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상을 주는 그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받는다라는 게 그럼 무슨 돈을 줍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첫 번째 개념이 이제 disgorgement of profit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번 돈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피라이트 케이스가 어떤 면에서는 포텐셜이 무궁무진하다고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는 작은 디자인을 하나 그렸어요. 그런 어떤 이 전체 작품 중에서 한 일부밖에 카피를 안 당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걸 팔아서 벌게 된 돈 내가 다 돌려받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나한테 찾아와서 제가 3% 로열티 드릴 테니까 이거 얼마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패브릭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25에서 50센트? 보통 이 정도 합니다. 그냥 야드당. 그럼 야드당 25센트 해봐라. 옷 하나 만들면요. 티셔츠 하나 뭐 한 1야드로 만들거든요. 조그만 거 하나. 그거 갖고 1000장 만들어 봐야 2, 3천 야드잖아요. 2, 3천 야드에 뭐 25센트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그냥 팔다가 잡혔다. 근데 드레스가 백화점 놀스룸에서 거의 80불에 팔리고 있었다. 그럼 80불을 팔았으니 뺄 걸 빼더라도 한 5만 장 팔았다. 이렇게 되면 이 케이스 사이즈는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disgorgement of profit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어떨 때에는 너무나 작은 양을 팔았어요. 사실 이 양 이름 모를 조그만 가게가 10장 팔았어요. 그럼 뭐 그거 disgorgement of profit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때에는 이렇게 부릅니다. statutory damage라는 걸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statutory damage는 그냥 법적으로 한 35,000불까지 또는 15만 불까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카피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나는 사실 예를 들어서 타겟이나 이런 리테일 스토어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그냥 벤더가 샘플 줘서 마음에 드니까 오더해서 샀을 뿐인데 이게 카피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죠. 나는 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세나한데 어쩌다 보니까 인프린지먼이 있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이너센트한 인프린저 그런 개념이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 사실 카피인지 뻔히 알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샀어요. 그러다 잡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는 willful infringer라고 합니다. willful infringer로 찍히게 되면 15만 불도 배상 금액으로 책정이 가능하죠. 이게 맥시멈이거든요. 한두 장을 팔았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이건 악의적이다. 사실은 오늘 처음이 아니고 옛날에도 잡혔고 올해도 잡히고 내년에 또 잡힐 얘는 상습범이다. 뭐 이런 식이 되면 금액이 커지는 거죠. 리미트 안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카피라이트 케이스에서 좋은 점은 이겼을 경우에 특히나 이 오너 입장에서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등록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누가 내 디자인 또는 내 노래를 베꼈다. 한때 LA에서 그런 소송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LA 노래방이 많잖아요. 저작권료 안 내면서 한국 노래 막 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작권 내가 받아야겠다 하고 어떤 작곡가가 막 돌아다니면서 노래방을 다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근데 그 등록이 이제 한국에서 등록됐지 미국에서는 안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째로는 변호사비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청구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스태츄토리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으나 사나 disgorgement of profit 하나 보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여러 명 와서 그 똑같은 노래를 틀었다. 이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금액이 커질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변호사비도 없고 스태츄토리 데미지도 별로 없는데 disgorgement of profit 하나만 가지고는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상황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 디자인이 한국에서는 등록이 돼 있는데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타겟 큰 회사가 베꼈다. 아까 말했듯이 80불짜리 드레스다. 근데 오더량을 알아보니까 5만 장 팔았다. 그러면 그때는 소송할 만하죠. 충분히. 변호사비 안 돌려받아도 케이스 자체가 양이 커져버리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는 작전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두 회에 걸쳐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상표에 관해서 상표권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